안녕하세요. 2025년 12월 21일입니다. 오늘 저희는 보내주신 이 2025년 결산 자료, 이걸 함께 좀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네, 자료를 쭉 훑어보니까 정말 정신없는 한 해였던 것 같은데, 저의 오늘 목표는 이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가장 중요한 흐름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또 각 사건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숨은 그림을 찾아보는 거죠. 네, 정말 보내주신 자료가 트럼프 재집권으로 시작된 미국의 거대한 변화, 그리고 그 여파로 막 요동치는 세계 정세, 그렇죠. 또 모든 걸 집어삼킬 듯한 인공지능 AI 열풍까지, 뭐랄까, 2025년이라는 격동의 시대를 담은 한편의 대하 드라마 시놉시스 같더라고요. 대하 드라마? 와, 정말 딱 맞는 표현이네요. 네, 그럼 그 드라마의 가장 중요한 첫 장면부터 시작해 볼까요? 모든 변화의 진원지였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의 출범. 여기서부터 한번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와, 이 자료는 뭐랄까 시작부터 정말 숨이 턱 막히네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 해 한 일들 목록을 보니까 이게 정말 1년 안에 다 일어난 게 맞나 싶을 정도예요. 네, 정말 숨가쁘게 움직였죠. 파리 기후협약 탈퇴나 이주민 정책 강화 같은 건 어느 정도 예상은 했는데 그럼 그렇죠. 근데 국방부를 전쟁부로 바꾸겠다고 한 건 그 상징적인 의미가 정말 엄청나게 다가오더라고요. 맞아요. 그건 단순히 그냥 이름표를 바꿔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행정부의 정책 기조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아주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선언이었어요. 자료에 나온 것처럼 정부 내 다양성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네.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전면 취소하는 등 모든 정책이 하나의 방향, 그러니까 과거의 미국으로 회귀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거죠. 그리고 이런 급진적인 변화는 당연히 엄청난 사회적 갈등을 불러왔고요. 네, 맞습니다. 그 갈등이 정말 비극적인 사건으로 이어지기도 했어요. 보수 정치인 찰리 커크가 대학 토론회에서 피살당했다는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렇죠. 정치적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람이 목숨을 잃는다는 게 2025년에 미국이 얼마나 분열되어 있었는지를 그냥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사건은 정말 끓어오르던 갈등이 임계점을 넘어 폭발한 상징적인 순간이었어요. 네. 정치적 수사나 온라인상의 다툼이 아니라 실제 폭력으로 번진 거죠. 그리고 이런 사회적 혼란은 경제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경제 충격도 엄청났죠. 자료를 보면 4월에 해방의 날 관세 조치가 발표되자마자 시장이 말 그대로 그냥 공황 상태에 빠졌어요. 네, 패닉이었죠. 이틀 만에 S&P 500 지수가 10% 넘게 증발해버렸다고 하니까요. 그야말로 엄청난 자금이 허공으로 사라진 셈입니다. 네, 그 당시 월스트리트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결정 하나하나에 수조 달러가 왔다 갔다 했으니까요. 근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자료를 보면 트럼프가 그렇게 시장을 뒤흔들었는데 연말에는 결국 주식시장이 좋은 성적을 냈다고 하잖아요. 네, 그 점이 흥미롭죠. 이건 그냥 시장의 회복력이 좋았다고만 봐야 할까요? 아니면 그 예측 불가능성 속에서 투자자들이 어떤 기회를 본 걸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세요. 단순히 회복력이 좋았다고만 보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가요? 잔료 후반부를 보면 많은 관세가 조용히 인하되거나 연기된 걸 알 수 있거든요. 즉, 트럼프 행정부가 극단적인 조치를 발표해서 충격을 딱 준 뒤에 실제로는 물밑에서 수위를 조절했다는 거죠. 그렇군요. 시장은 바로 그 현실적인 조정에 반응한 겁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엄청난 변동성을 겪어야 했고 결국 2025년 세계 경제 성장률이 약 3%에 그쳤다는 점을 보면 이 혼란이 남긴 상처도 분명히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정부 조직을 뒤흔든 것도 빼놓을 수 없죠. 일론 머스크를 신설된 정부 효율부 책임자로 앉혔다는 부분은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예요. 그렇죠. 실리콘밸리의 가장 예측 불가능한 인물을 워싱턴의 관료주의 중심에 그냥 던져놓은 셈이니까요. 네, 정말요. 실제로 그의 권고에 따라서 31만 7천 명의 연방 공무원이 일자리를 떠났다고 하니 그 파급력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와. 하지만 이 둘의 관계가 순탄하지만은 않았다는 점이 더 흥미없죠. 맞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 법안 때문에 재정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니까 네, 머스크가 공개적으로 반발하면서 둘 사이에 균열이 생겼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결국 그 갈등이 의회에서의 예산안 처리 지원으로 이어졌고 미국 역사상 최장기 정부 셧다운이라는 결과를 낳았어요. 이야, 가장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겠다며 손을 잡았던 두 사람이 역설적으로 정부를 멈춰 세우는데 일조한 셈이네요. 네, 2025년의 모순을 아주 잘 보여주는 일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국내 정치 상황 속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가장 힘을 쏟은 분야가 바로 AI였다는 점도 인상적입니다. 네, 2025년은 그야말로 AI의 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료를 보니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에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라는 걸 발표했는데 규모가 5천억 달러나 돼요. 어마어마하죠. 이건 단순히 돈을 뿌리는 걸 넘어서 뭐랄까 1950년대 아이젠하워가 주간 고속도로 시스템을 만들었던 것처럼 AI 시대를 위한 국가 기반 시설을 통째로 깔겠다는 야심이었던 거죠. 맞습니다. 냉전 시대의 우주 경쟁이 밑대어서 AI 군비 경쟁이라고 불릴 정도였으니까요. 아, 미국 정부가 직접 인텔 지분 10%를 인수하는 등 자유시장 원칙을 중시하던 미국이 전례 없는 산업 정책을 펼치기 시작한 겁니다. 네. 오라클, 소프트뱅크 같은 거대 기업들이 참여하고 500억 달러, 3천억 달러 같은 천문학적인 액수의 거래가 매일같이 신문 헤드라인을 장식했죠. 이야. 그 열기 속에서 엔비디아는 세계 최초로 시가총액 4조 달러를 넘고 잠시나마 5조 달러까지 찍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야말로 AI 골드러시였네요. 모두가 금광을 찾아 달려드는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반전이 나와요. 자료에 따르면 1월에 딥시크라는 중국 기업이 나타나서 이 모든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거죠. 바로 그 지점이죠. 이게 정말 중요한 변곡점인 게 2025년 내내 트럼프 정부와 거대 기업들은 돈으로 AI 패권을 살 수 있다는 전제하에 움직였잖아요. 네, 그렇죠. 수천억 달러를 쏟아부어서 최고의 칩과 데이터 센터를 만들면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었죠. 그런데 딥시크는 어쩌면 그건 거대한 착각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던진 거예요. 챗GPT 같은 기존 모델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비슷한 성능의 모델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마치 골리앗이 최신 갑옷과 무기를 자랑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다윗이 훨씬 저렴하고 효과적인 새 총을 들고 나타난 거군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이 사건 하나가 스타게이트라는 거대한 프로젝트의 근간, 즉 자본이 곧 성능이다라는 공식을 흔들어버린 겁니다. 네. 시장이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관련 주식들이 급락했죠. 막대한 투자가 과연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하는 근본적인 의구심이 수면 위로 떠오른 순간이었습니다. 기술 분야의 또 다른 변곡점은 전기차 시장에서도 나타났네요. 자료를 보면 미국과 유럽에서 순수 전기차 수요가 주춤하고 오히려 하이브리드 차량이 다시 인기를 끌었다고 해요. 네, 전기차로의 전환이 생각만큼 순탄치 않다는 현실이 드러난 한 해였어요. 비싼 가격, 부족한 충전 인프라, 여전한 주행거리 불안 같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소비자들이 다시 하이브리드라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눈을 돌린 거죠. 아, EU가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계획을 사실상 완화한 것도 이런 시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이고요. 유일한 예외가 노르웨이였다는 점도 흥미롭네요. 신차 판매의 거의 100%가 전기차였다니. 그게 바로 정책과 인프라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네. 노르웨이는 수십 년간 일관된 정책으로 전기차 전환을 지원해 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그렇군요. 반면 테슬라는 판매량 급감을 겪는 등 힘든 한 해를 보냈는데 정작 일론 머스크는 최대 1조 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보상 패키지를 받게 되었다는 점도 2025년의 또 다른 아이러니입니다. 와, 회사의 실적과 CEO의 보상이 완전히 따로 노는 듯한 모습이었네요. 네, 그렇죠. 미국 내에서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정책들이 쏟아지고 기술 지형이 급변하니까 전 세계도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겠죠? 물론이죠. 이 자료를 보면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가 중동에서는 의외의 휴전을 가져오기도 했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오히려 갈등의 불씨를 키운 것 같아요. 맞습니다. 중동 정책이 그 모순을 가장 잘 보여줘요. 한편으로는 강력한 압박을 통해서 가자지구 휴전을 이끌어내고 인질 석방과 구호품 반입을 성사시키는 외교적 성과를 거뒀습니다. 네. 하지만 바로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폭격하는 것을 사실상 용인했죠. 잠깐만요. 그 이스라엘-이란 충돌 부분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자료에서는 미국의 벙커버스터 폭탄이 이란의 우라늄 농축시설에 투하됐다고 짧게 언급하는데 네. 이건 사실상 미국이 이스라엘의 공격을 승인하고 직접 지원했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거든요. 정확히 보셨어요. 평화협상을 중재하면서 동시에 동맹국의 군사 행동을 지원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 겁니다. 네. 이란이 카타르 주둔 미군 기지에 미사일을 발사하며 상징적인 보복을 감행했지만 더 큰 확전으로 이어지지 않은 게 다행일 정도였죠. 아, 이런 중동의 불안정은 IS 추종자들의 테러를 부추겨서 시드니, 맨체스터, 워싱턴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비극적인 사건들로 이어졌고요. 우크라이나 문제도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2월에 있었던 젤렌스키 대통령의 백악관 방문은 거의 재앙 수준이었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네, 맞아요. 한 나라의 정상을 백악관에 불러놓고 대통령과 부통령이 공개적으로 질책하는 장면은 정말 전례가 없는 일 아닌가요? 상상하기 어려운 외교적 결례였죠.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이 얼마나 오락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지원을 끊을 것처럼 압박하다가도 의회의 압력에 못 이겨 일부 지원을 재개하기도 했죠.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러시아 본토 깊숙한 곳의 공군기지와 정유시설을 드론으로 공격하면서 끈질기게 저항을 이어갔습니다. 네. 결국 연말에 미국이 평화안을 추진하는 모양새로 마무리되긴 했지만 그 과정에서 우크라이나가 치러야 했던 대가는 너무나도 컸습니다. 다른 지역의 분쟁들도 격화되었네요. 아시아에서는 인도와 파키스탄이 수십 년 만에 최악의 군사 충돌을 겪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자료에서 정말 비극적으로 드러나는 건 강대국들이 AI나 무역전쟁 같은 거대한 담론에 몰두하는 동안에요. 네. 세계 곳곳에서 잊혀진 분쟁들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아프리카 부분을 보면 수단 다르푸르에서 벌어진 학살과 콩고의 고마 점령이 나오는데 네. 이건 단순히 두 개의 다른 사건이 아니에요. 강대국들의 관심이 다른 곳으로 쏠린 힘의 공백 상태에서 지옥 분쟁이 어떻게 폭발하는지를 보여주는 끔찍한 사례인 거죠. 수단에서는 반군이 대량 학살을 자행해서 미국이 이를 제노사이드로 규정했고, 콩고에서는 반군이 동부 최대 도시를 점령했다. 정말 참혹하네요. 네. 연말에 양국 정상이 워싱턴에서 평화협정에 서명했지만 자료의 마지막 문장은 현지에서는 전투가 계속됐다로 끝납니다. 강대국들의 외교적 쇼가 현장의 비극을 멈추게 하지는 못했다는 씁쓸한 현실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이런 국제적인 혼란 속에서 각국의 국내 정치 지형도 크게 흔들렸습니다. 네.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한국에서는 2024년 말 계엄령 선포 사태 여파로 윤석열 대통령이 물러나고 이어진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승리했다고 기록되어 있네요. 네. 한국 정치사에 큰 획을 긋는 사건이었죠. 일본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일본도요? 일본의 마거리 떼초로 불리는 강경파 정치인 타카이치 사나에가 최초의 여성 총리가 되면서 일본의 재무장과 외교 정책에 대한 우려가 커지기도 했습니다. 유럽의 상황도 비슷했군요. 독일에서는 조기 총선에서 기동민주당이 승리하면서 프리드리히 메르츠가 새 총리가 됐는데 그의 참마디가 더 이상 미국의 국방을 의존할 수 없다였다는 점이 의미심장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유럽 동맹국들에게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각성을 불러일으킨 거죠. 그쵸. 독일의 국방비 증액 선언은 그 신호탄이었어요. 영국에서는 키어 스타머 총리가 역대급으로 인기가 없는 총리로 전락하고 그 틈을 타 포퓰리즘 우파 정당인 리폼 UK가 급부상하는 등 기존 정치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안타까운 자연재해 소식들도 많았네요. 미얀마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지진이 있었고 로스앤젤레스에서는 대형 산불이 부촌을 덮쳐서 막대한 피해를 냈다고 합니다. 종교계에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하고 미국 출신의 로버트 프리보스트 추기경이 레오 14세로 즉위했고요. 네. 영국에서는 사라 몰로리 주교가 최초의 여성 캔터베리 대주교로 임명되면서 성공에 대해 오랜 논쟁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이 95세의 나이로 벅시어 해서회의 CEO직에서 물러났다는 소식도 한 시대가 저물고 있음을 느끼게 하네요. 네, 60년 넘게 자본주의의 상징과 같았던 인물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다는 것은 2025년의 수많은 변화들 속에서도 유독 무게감 있게 다가오는 사건입니다. 네. 오늘 보내주신 자료를 쭉 훑어보니 2025년은 한마디로 거대한 충돌의 해였던 것 같습니다. 트럼프라는 강력한 리더십을 앞세운 미국의 귀환과 그로 인한 전 세계적인 갈등, 그리고 AI라는 거대한 기술혁명의 파도가 서로 부딪히고 뒤섞이며 예측 불가능한 결과들을 만들어낸 한 해였어요. 특히 상반된 흐름들이 끊임없이 충돌하며 공존했다는 점이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네.
미국의 막대한 자본이 엔비디아의 칩과 데이터 센터라는 성벽을 쌓아 올리는 동안 다른 한편에서는 딥시크처럼 훨씬 저렴하고 효율적인 사다리가 등장하면서 그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보내주신 자료에서 잠깐 언급된 중국 기업 딥시크의 사례처럼 만약 AI 기술 개발의 패러다임이 막대한 자본 투자에서 비용 효율성으로 정말 옮겨간다면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미국이 수천억 달러를 쏟아부어 구축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어쩌면 미래에는 아무도 쓰지 않는 거대하고 비효율적인 유산, 일종의 AI 만리장성으로 남게 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 질문을 곱씹어 보시면서 2025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